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해 방황하던 15살 사춘기 소녀가 있었습니다. 겨우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 작고 약한 아이는 빨간 스포츠카를 모는 정체불명의 남자에 의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는데요. 안쓰러운 어린 영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주간 악당, 가부키초 디스코텍 여중생 헌팅 사건 편입니다. 때는 1981년, 중학교 2학년인 오치아이 마사미는 이바라키현 후르카와시라는 작은 동네에서 도쿄의 번화가로 이사해 전학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사미는 아빠와 엄마 없이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 얼마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사는 도쿄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사춘기 여학생을 할아버지가 컨트롤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던 모양인지 마사미는 그렇게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후르카와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러 다니기를 더 좋아했죠. 이런 마사미에게 볼거리가 넘치고 놀거리도 많은 도쿄는 그야말로 신세계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는 금세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을 사귀었고 신주쿠, 시부야, 롯본기 할 것 없이 밤 늦게까지 번화가에서 일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학 간 학교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고 엄마와도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1982년 5월의 어느 날 마사미가 꽤 오랜 기간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는 평소에도 친구네 집에서 며칠씩 머물다 들어오곤 했는데요. 처음 엄마는 이번에도 그러나 보다 하며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유난히 가출 기간이 길어지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고 마사미가 어디서 어떤 친구와 노는지도 엄마는 알 턱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6월이 되자 결국 엄마는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가 딸의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5월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은 중학생 딸을 6월에 실종 신고했을 정도니까 모녀 관계와 집안 사정이 어떠했는지는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고가 접수된 6월 4일 마사미는 친구네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출 청소년을 찾는 일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날부터 적극적으로 마사미의 거처를 수소문했다면 아이는 끔찍한 불행을 맞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사미는 디스코텍, 그러니까 요즘 말로 클럽에 놀러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클럽은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단속 시스템이 매우 허술했던 과거에는 청소년들도 공공연히 디스코텍에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마사미는 디스코텍에서 사귄 친구 A의 집에서 또 다른 가출 소녀인 하나코와 함께 며칠째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A는 집을 나와 혼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신나게 놀 수 있었습니다. 마사미에게 집에 가고 싶다거나 학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 이틀째인 6월 5일의 늦은 밤, 오늘 마사미의 놀이터는 신주쿠입니다. 불야성을 이루는 화려한 유흥의 거리 가부키초에 도착한 마사미는 친구 하나코와 함께 디스코텍에도 갔다가 카페에도 갔다가 오락실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오락실에서 만나서는 안 됐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남자는 마사미와 하나코에게 선뜻 말을 붙여왔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호감형 얼굴, 비싼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는 남자가 헌팅을 해오자 아이들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신주쿠역 맥도날드로 들어가 주스를 마시면서 부지런히 수다를 떨었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대화는 날이 바뀌어 6월 6일 무려 새벽 4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슬슬 A의 집으로 돌아가 보려 했던 마사미와 하나코. 그때 남자가 두 사람에게 불쑥 드라이브를 제안합니다. 멀끔하게 생긴 오빠가 차까지 있다는데 여학생들의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마사미와 하나코는 남자의 빨간 스포츠카에 올라탑니다. 자동차는 도쿄의 번화가를 빠져나가 치바현의 한적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치바는 도쿄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라 그리 오래 이동한 것은 아니었지만 밤새 노느라 피곤했던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하나코는 끝내 차창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나코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옆자리에 있어야 할 마사미는 보이지 않고 남자 혼자만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 마사미는 어디 갔어요? 잠깐 나갔다 온다던데 같이 찾으러 갈까? 하나코와 남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낯설고 으슥한 길을 조용히 걸어가고 있던 두 사람. 그런데 갑자기 하나코의 뒷머리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또 놀랐던 하나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자 방금 전까지 그렇게 친절하고 재미있었던 남자가 둔기를 들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코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남자는 간단하게 그녀를 낚아챘고 이번엔 미리 준비한 듯한 고무 호스를 꺼내더니 하나코의 목에 감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하나코는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신이 도우셨나 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하나코는 실신했을 뿐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기절했다 깨어난 하나코는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일단 안심은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저쪽에 마사미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길바닥에 엄청난 피를 쏟은 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확인하고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른 하나코. 그러자 우연히 소리를 들은 행인이 저 멀리에서 쫓아왔고 이렇게 사건은 경찰에 알려졌습니다. 마사미는 목을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아마도 빨간 스포츠카의 그 남자 짓이겠죠. 끔찍한 건 발목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마구 찌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도망치지 못하게 일부러 절단한 건지, 아니면 그저 재미를 위한 행위인지는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는 260mm 정도의 족적이 발견되었는데 밑창을 대조해 본 결과 당시 유행했던 미국 브랜드의 농구화였습니다. 흉기로 쓰인 과도와 고무호스도 버려져 있었는데요. 범행 도구를 챙겨온 점에서 볼 때 계획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명백했고 길에서 처음 만난 여중생들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였으니 범행 대상은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마사미의 지갑에 있던 2만엔 정도가 사라졌는데 좋은 옷차림에 자동차까지 가지고 있는 젊은 남자가 고작 2만엔을 얻기 위해 살인을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돈이 필요했다면 성인 여성을 놔두고 여중생을 노리지는 않았겠죠. 점점 범인의 형태가 쾌락살인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범행 현장은 모르는 사람이라면 찾아올 수도 없는 아주 깊숙한 장소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범인이 사건 현장 근처에서 살고 있거나 예전에 이곳을 드나들었던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떠나서 이번 사건은 범인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남은 하나코죠.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보였다는 이 남자는 170cm 정도의 키에 눈이 큰 편이었고 머리는 뒷목을 덮을 정도로 남자치곤 꽤 길었습니다. 자동차는 빨간색, 거의 새 차나 다름없어 보였고 번호판은 시나가와에서 발부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했고 누나와 남동생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범인의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죽이려던 대상들 앞에서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경찰은 하나코의 증언에 따라 몽타주를 제작해 도쿄 번화가 이곳저곳에 열심히 배포했습니다. 당연히 발로 뛰는 수사도 이어갔는데요. 마사미가 어울렸던 폭주족 아이들이나 비행 청소년들도 한 명 한 명 만나가며 확인해 보았고 빨간 스포츠카를 모는 남자 대학생들도 수소문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며 알리바이를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하면 할수록 경찰들은 이상하리만큼 헛걸음과 헛발질만을 반복하게 되었고 황당하게도 이 사건은
유력한 용의자 하나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채 공소시효 완성으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지금처럼 과학수사가 발달하지는 않았다지만 이렇게나 단서가 많고 심지어 생존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범인을 못 잡을 수 있는지 일본 국민들은 사건 발생 3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사건에는 온갖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기 마련이죠. 여기서부터는 그저 가십거리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가 한창 난항을 겪던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디스코텍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 인물이 부상했던 거죠. 소문의 주인공인 남자 X는 일본의 명문사학인 게이오 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다른 대학생들처럼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하던 X.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머리를 박박 밀고 학교에 나타납니다. X는 항상 목을 덮는 긴 헤어스타일을 고수했는데요. 하필이면 여중생 사건이 일어난 직후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한 겁니다. X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우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돌연 휴학을 했는데요. 일본의 대학생은 그때나 지금이나 휴학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업을 쉬어야 할 만큼 큰 트러블을 겪은 사람이라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낙인이 찍혀서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휴학을 한 뒤 얼마 후엔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고 해외로 훌쩍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게이오 대학을 8년 만에 졸업합니다. 우리나라 남학생들처럼 군대를 다녀온 것도 아니고 확실히 4년제 대학을 8년 만에 졸업하는 것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인 X. 그런데 의심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가 빨간 스포츠카의 오너 드라이버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을 품게 만들었는데요. 실은 경찰도 빨간 스포츠카를 타는 X라는 학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X를 만나러 게이오 대학까지 찾아갔는데 학사지원부를 통해 그에 대한 정보를 대충 전해 듣고는 본인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경찰의 탐문조차 피할 수 있었던 걸까요? X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 집안의 귀한 장남이었습니다. 일본은 대를 이어가며 정치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집안 역시 3대가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명문 게이오대 간판까지 가진 집안의 장손 또한 추후 이 자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X의 흠결 없는 완벽한 인생에 집안 전체의 사활이 걸려있는 겁니다. 아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진 것도 아니고 사건 자체가 공소시효도 완성되었으니 함부로 특정인을 용의자로 언급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무척 조심하고 있는데요. 다만 X로 추정되는 인물은 예상대로 지금 꽤 거물급 정치인이 되어 정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살짝 사진을 보게 됐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얼굴이 제법 몽타주와 비슷해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이자 모험일 가능성도 당연히 크겠죠. 대체 누가 이 사건의 진범인지 늦게라도 진실이 드러났으면 좋겠지만 이제 영원히 수수께끼로만 남을 것 같아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마사미에게 아빠는 없었고 엄마는 무관심했습니다. 늘 결석을 하는 아이를 학교는 잡아주지 않았고 경찰도 실종된 그녀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평범한 15살의 아이들처럼 마사미에게도 의지할 어른과 지켜줄 공간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꽃다운 짧은 생을 억울하게 마감한 오치아이 마사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힘은 덜 쓰고 돈은 더 버는 꿀같은 아르바이트, 꿀알바. 만약 이런 자리가 찾아왔을 때 덥석 물지 않을 사람은 드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행경비 충당을 위해 일본에서 멀리 독일까지 꿀알바를 하러 갔던 한 20대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범죄를 다루는 채널이니만큼 썩 유쾌한 이야기가 아닐 것을 이미 짐작하셨을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악당 임상시험 여성 토막사건 편입니다.
1986년 봄, 22살의 여성 도요나가 카스코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스코가 알바를 하는 이유는 생활비나 학비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행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녀는 여행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특히 혼자서 느긋하게 즐기는 여행을 선호해서 얼마 전에는 한 달 넘게 혼자 한국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카스코가 꿈에 그리는 목적지는 다름 아닌 유럽. 하지만 일본에서 유럽까지 비행기 티켓값만 해도 한두 푼이 아닐 뿐더러 현지에서 체류하며 먹고 자고 노는 데에 드는 돈까지 포함하면 대충 추산해도 지금 그녀의 경제 사정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카스코는 유럽 일주를 하게 될 그날을 꿈꾸며 매일매일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행운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생동성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제약회사 임상시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당시 일본 약국에서는 경구 피임약이 판매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구 피임약이 시판될 게 뻔했고 전 세계 수많은 제약회사가 일본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A 제약회사 역시 그중 하나였죠. A사의 경구 피임약은 서양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이미 끝이 났지만 일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모은 적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A사는 독일 본사에 직접 와서 임상시험에 참여할 건강한 일본인 여성을 모집하고 있었고 이 자리가 마침 카즈코에게까지 돌아간 것입니다. 제법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 5명에 선발된 카즈코는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조건이 좋아도 너무 좋았기 때문인데요. A 제약회사는 임상시험 대상자들에게 왕복 비행기 티켓과 독일 현지 숙식을 모두 지원해주겠다고 했고 하루에 1만 엔 정도 일당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원한다면 독일어 선생님까지 붙여주겠다고도 했습니다. 비록 100일이나 걸리는 긴 임상시험이었고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었지만 딱 석 달 열흘만 답답한 곳에서 버티면 100만 엔이라는 큰 돈이 생기니까 카스코에게 이 일은 그야말로 꿀알바였습니다. 임상이 끝나면 그 100만 엔을 들고 꿈에 그리던 유럽 투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여행에서 그간 모은 돈을 다 쓰고 빈털털이나 다름없었던 카스코. 그녀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독일로 가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피임약 임상시험을 하러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간다고는 차마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구 반대를 당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확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카스코는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여행 경비를 모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몇 달간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은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워낙 혼자 여행을 잘 다니는 딸이었기에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오겠지 생각하며 딸을 배웅했습니다. 1986년 5월 20일 드디어 카스코를 포함한 5명의 임상시험단을 태운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을 떠나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20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던 그녀들은 금세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임상시험단은 독일 남서부에 있는 프라이부르크로 향해 그곳에 있는 호텔에서 숙식하며 경구 피임약 임상시험에 참가했습니다. 그저 약을 복용한 뒤 혈중 호르몬 농도 검사만 받으면 되는 꽤나 지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주어질 높은 보수를 기대하며 꾹 참고 시험에 임했고 드디어 그해 9월 초 임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석 달 열흘간 호텔에 반감금 상태로 머물렀던 시험단은 물 만난 고기들처럼 신나게 유럽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5명의 여성들은 무리지어서 로마, 베네치아, 암스테르담 등을 돌아다니며 며칠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카스코는 다른 사람들의 스케줄에 맞춰 우르르 움직이는 것보다 혼자 자유롭게 하는 여행을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다른 4명과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4사람은 네덜란드 관광을 마친 후 그 길로 일본으로 귀국했고 카스코는 9월 27일 홀로 덴마크로 향해 혼자만의 오붓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스웨덴, 노르웨이를 거쳐 10월 4일 핀란드의 헬싱키에 도착했습니다. 카즈코는 그곳에서 부모님께 엽서를 썼습니다. 며칠 더 머물다 돌아갈게요. 다시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가서 이번엔 남유럽을 돌아볼 생각이에요. 국제 우편으로 엽서를 받아본 가족들은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는 카즈코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주, 2주, 한 달, 2달 이 엽서를 마지막으로 카즈코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오지가 않는 겁니다. 가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카즈코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로밍 같은 건 상상도 못했던 시절입니다. 카즈코 쪽에서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그녀와 접촉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일본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도 아무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카즈코가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긴 지 반년이 넘게 흐른 1987년 6월, 카즈코의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날따라 벨소리는 유난히도 불길했습니다. 한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86년 10월 31일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항구 근처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던 택시기사는 바닷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가방을 하나 발견하고 의아한 마음으로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곤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뒤 시퍼런 얼굴로 비명을 지르고야 말았는데요. 가방 안에는 사람의 하반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나머지 부분을 찾기 위해 항만 이곳저곳을 수색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980년대는 DNA 분석 기법이 발달되기 전이라서 신원을 밝히려면 일단 머리는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만에 머리와 상반신을 수습한 덴마크 경찰은 혈액형이나 뼈 모양, 치아와 치열의 상태 등을 살펴 희생자가 아시아 여성일 거라 추측했는데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지문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분증이 발급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아시아 여성이라는 힌트만으로 신원을 밝혀내는 것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인터폴은 아시아 각국에 확인을 요청했고 시신 발견 무려 7개월이나 지난 1987년 6월 겨우 신원을 밝힐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지난해 5월에 독일로 여행을 떠났다가 1년이 다 되도록 귀국을 하지 않고 있는 22살의 일본인 도요나가 카즈코였습니다. 카즈코의 가족들은 그녀가 온전한 육체도 아닌 상태로 코펜하겐의 바다에서 발견된 것을 알고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간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가 없어 막연한 수사만 진행했던 덴마크 경찰이 신원이 밝혀진 후 늦게나마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들은 카즈코가 A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에 참가하기 위해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몇 달을 지냈던 것을 알아냈고 독일 경찰에 협조를 의뢰합니다. 그러자 독일 경찰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3년에 한 번, 85년에 한 번 프라이부르크 시내에서 손괴된 여성의 신체가 발견되었는데 그녀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경구 피임약 임상시험차 프라이부르크에 온 외지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독일 경찰은 당연히 임상시험을 주최한 A 제약회사를 찾아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회사로부터는 어떠한 범죄 혐의점도 찾아낼 수가 없어서 당시엔 그저 우연히 겹친 건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987년 덴마크 경찰로부터 또 다른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는데요. 독일 경찰은 이 사건을 유럽을 아우르는 광역 연쇄 살인사건으로 규정했고 덴마크 경찰과 함께 범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카즈코를 희생당한 일본까지 합세해 결국 3개국 경찰이 이 사건에 들러붙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세 여성은 모두 임상시험 대상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프라이부르크에 위치한 A 제약회사와 연결을 짓지 않고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공식 성명문을 발표했는데 피해 여성인 도요나가 카즈코는 임상에 참여한 사실이 있지만 앞선 2명의 여성은 참여한 기록이 전혀 없다면서 일련의 사건과 회사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들은 용의자 특정조차 하질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덴마크, 일본,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들의 경찰이 다 붙었는데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미제로 남게 되었는데요. 독일, 덴마크,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완전 범죄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화성 연쇄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DNA 기술의 발전 덕분에 진범인 이춘재가 2019년에 비로소 밝혀진 것을 보면 독일과 덴마크에서 벌어진 이 3건의 사건도 언젠가는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저 그렇게 기대할 수밖에는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편 카즈코의 사건이 벌어지고 30년 후인 2017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또 한 건의 토막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스웨덴 여성으로 덴마크에는 취재를 하러 방문했는데 그녀의 인터뷰인은 덴마크의 일론 머스크라고도 불리는 천재 과학자이자 억만장자 피터 매드슨이었습니다. 피터 매드슨은 자신이 개발한 노틸러스라는 이름의 잠수함에 기자를 태우고 바다 안으로 들어갔지만 다시 무트로 나올 때는 어찌된 영문인지 혼자였습니다. 기자는 사라진 지 11일 만에 인근 해변가 이곳 저곳에서 절단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잠수함 노틸러스의 내부를 철저하게 수색해 기자의 속옷과 혈흔 등을 찾아냈고 결국 모든 참변은 잠수함 안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피터 매드슨은 현재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해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덴마크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1986년에 발생한 도요나가 카즈코 사건의 범인도 피터 매드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계 수사를 했습니다. 덴마크 경찰은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초범이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피터가 그동안 천재적인 두뇌와 압도적인 과학 지식을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이용했을지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30년 전 사건과 이번 사건에서 첫 번째, 사건 발생 장소가 덴마크 스톡홀름의 바다라는 점, 두 번째, 덴마크 거주 여성이 아닌 외국에서 방문한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 세 번째, 피해자의 신체가 훼손되어 이곳저곳에 유기되었다는 점 등을 공통점으로 보고 어떻게든 카즈코의 미제 사건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별 소득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건전하게 돈을 벌어서 좋아하는 여행을 마음껏 해보는 게 소원이었던 착실하고 순수한 22살의 카즈코. 청춘도 여행도 더 많이 즐겼어야 했을 그녀가 공포와 고통 속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도 악당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무려 3개의 나라의 경찰이 붙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니 조사를 하면서 많이 답답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맞으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계시는데요. 혹시 여행을 준비하는 구독자님이 계신다면 꼭 안전하고 건강하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도요나가 카즈코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과 범인의 정체가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큰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선 아무리 기다려도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데 사건의 전말을 아는 듯한 어떤 수상한 남자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장 터지는 오늘의 주간 악당, 미애현 이세씨 여성기자 실종사건 편입니다. 1998년 11월 25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쯔지대씨 가족의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아보니 상대는 생각지도 못한 경찰이었는데요. 경찰은 대뜸 손녀인 노리코를 찾으며 용건을 전했습니다. A생명보험 건물 주차장에 노리코 씨의 차가 주차돼 있다는데 차 좀 빼달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알고 보니 건물 주차관리인이 미등록 차량 주차 문제로 가까운 파출소에 노리코의 차 번호를 전달했고 경찰은
차주의 신원을 조회해 집으로 전화를 걸었던 건데요. 24살 쯔즈대 노리코는 미에현 이세시 지역의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는 이세 문화사에서 2년차 막내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집에도 못 들어오고 이틀을 꼬박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리코가 왜 엉뚱한 데에 차를 세워둔 건지 가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노리코의 어머니는 일단 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결국 회사의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노리코 씨 오늘 출근 안 한 것 같은데요? 네? 쭉 일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기자가 된 후 야근과 밤샘을 밥 먹듯이 했던 노리코. 전화 한 통 없이 외박을 해도 어른들은 당연히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는 줄 알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 연락해보니 황당하게도 그곳에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한편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노리코는 지난밤 늦게까지 혼자 회사에 남아 일을 했는데요. 밤 11시에 가까운 시각 깜빡 두고 간 물건을 찾으려 한 선배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했고 고생하는 후배 보기가 안쓰러웠는지 얼른 퇴근하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피곤했던 노리코는 못 이기는 척 가방을 챙겨 주차장으로 향했죠. 다음 날인 25일 아침,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도 노리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선배 기자들은 그녀가 야근을 하느라 피곤해서 지각하는 거라며 곧 헐레벌떡 다녀오겠지 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노리코의 집에서 전화를 받기 전까지 그녀의 출근 여부를 누구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가족들은 노리코의 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A생명보험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야무지고 꼼꼼한 성격의 노리코는 늘 네모난 칸 안에 반듯하게 차를 댔는데 지금은 차체가 거의 대각선을 그릴 정도로 세워진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인이 더 예민하게 굴었던 거죠. 가족들은 얼른 스페어키로 문을 열고 노리코의 차 안을 살펴봤습니다. 실내는 크게 흐트러지는 적은 없었지만 운전석 위치가 평소 고정되어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고 늘 켜져 있어서 시동을 걸자마자 음악이 흘러나오곤 했던 카 오디오는 어쩐 일인지 전원이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차를 몰고 와 주차장에 세운 사람이 노리코가 아니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도 CCTV도 잘 없던 시절인지라 운전한 사람이 누군지, 몇 시에 주차를 했는지, 차 안엔 몇 사람이나 타고 있었고 또 내려서 어디로 갔는지 그 무엇도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타들어가는 속으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던 노리코의 가족들. 그런데 생활안전과는 신고 후 며칠이 지나서까지도 이 일을 단순 가출로만 취급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인 여성인데 마음 내키면 훌쩍 떠날 수도 있지 하면서 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리코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경찰에 바짓가랑이를 붙들어가며 수사를 애원했지만 아니란 그들은 끄떡도 하지 않다가 결국 그녀가 실종된 지 한 달이나 지나서야 겨우 비공개 수사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한 달, 증거나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자취를 감추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경찰이 딱 한 명만 제대로 물고 늘어졌으면 금방 해결될 수도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당시 33살의 이치로라는 남자였습니다. 노리코가 회사 선배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11월 24일, 이치로는 아침부터 밤까지 노리코의 휴대폰으로 4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불러 조사하자 처음 남자는 지난 여름 이후로 노리코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 A생명보험 주차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본인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노리코의 차 안에서 2시간 정도 함께 있다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그녀의 행방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날 노리코 씨는 왜 만났습니까? 지난 여름에 실수한 일이 있어서 사과하려고 만났습니다. 아리송한 이치로의 답변에 경찰은 본격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캐보기로 하는데요. 지금부터의 내용은 노리코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이치로의 일방적인 진술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잘 걸러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리코와 이치로는 관공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지역관광 특집 기사를 준비하던 노리코는 담당 공무원에게 취재에 도움이 될 만한 남자 하나를 소개받았는데 그가 바로 지역사회 청년단체에서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열대어 판매점 사장 이치로였던 것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이치로는 기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생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만큼 그는 이세시의 자연과 환경에 관심이 많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리코의 취재거리는 매우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니 일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하면 선배 기자들에게 이치로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는 했다는데요.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호감인지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호감인지 노리코의 입을 통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치로는 두 사람이 남녀 간의 감정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둘은 취재가 끝나고도 개인적으로 몇 번 더 만나 연인인 듯 연인 아닌 한마디로 썸을 타는 관계가 되었다는데요. 어이없게도 이치로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를 하는 상태였죠. 노리코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치로와 만났던 거고요. 그런데 그녀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자에겐 아내 말고도 나고야에 사는 애인까지 있다는 사실인데요. 아내와 내연녀의 존재를 숨긴 채 노리코와 신나게 썸을 타던 이치로. 어느 날 그가 내연녀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노리코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통화를 마치자마자 이치로를 들들 볶기 시작하는 내연녀. 본인도 불륜을 하는 주제에 이치로의 바람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노리코와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내연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이치로는 내연녀 보는 앞에서 노리코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사자도 아닌 그녀의 상사에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노리코 씨가 저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앞서 언급했던 지난 여름의 실수라는데요. 이 일을 사과하고 싶어서 이치로는 11월 24일에 그렇게 노리코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댔고 결국 늦은 밤에 만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한참 전에 했던 실수를 왜 뒤늦게 사과합니까? 그 즈음에 애인이랑 크게 싸웠거든요. 노리코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가 만났다고 말을 바꾼 순간부터 경찰의 마음속에 이미 그는 유력 용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과 노리코의 실종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전혀 알아낼 수가 없었고 경찰은 이 뻔뻔하면서도 수상한 남자의 정체를 좀 더 자세히 캐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치로의 숨겨진 모습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어린이를 아끼며 지역사회단체도 열심히 이끄는 아름다운 청년 이치로는 사생활이 매우 복잡, 아니 지저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과잉보호를 받았던 그는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것은 손에 넣을 수가 있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이기적인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바람기도 상상을 초월했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식탁을 뒤집어 엎는 것은 기본, 식탁까지 휘두르는 난폭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폭력성만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 상당한 변태 성욕자였습니다. 그나마 입에 올릴 만한 예를 들자면 그는 의학서적에 실린 여성의 나태를 혓바닥으로 핥기도 했고 장인 장모가 집에 와 있는데도 요란하게 마스터베이션을 하기도 했으며 이미 사용의 흔적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야 할 여성용품을 고이 보관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성매에 중독된 사람으로 사업상 가끔 도쿄를 오갈 때마다 어김없이 호텔로 출장 여성을 불러들여 문란한 밤을 보냈는데 한 번은 호텔에서 직업 여성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이력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치로는 순순히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고 아내는 친정집으로 도망치듯 떠나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이치로가
나고야에 내연녀를 둔 것과 동시에 노리코에게까지 손을 뻗쳤던 겁니다. 헌데 경찰이 더 주목하는 사람은 아내도 나고야의 내연녀도 아닌 한때 이치로의 또 다른 불륜 상대였던 도쿄의 제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치로를 감금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는데요. 제이는 직업 여성으로 이 남자와는 도쿄의 어느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돈이 오가는 관계였지만 몇 번의 만남 후에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에 한 번 겨우 만나는 이 별 의미도 없는 연애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제이. 그녀는 이치로에게 이별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때부터 이 남자는 제이에게 스토커와 같은 집착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듯 물었고 심할 때는 10분 간격으로 연락을 했다는데요. 제이가 연락을 받지 않자 불쑥 도쿄에 올라와 집으로 쳐들어간 이치로. 나가달라는 부탁에도 소파에 떡 버티고 있던 그를 보며 실랑이에 지친 제이는 그럼 차라리 내가 나가겠다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때 이치로가 그녀를 집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 마구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지쳐 쓰러진 여자의 목을 사정없이 조른 이치로. 잠시 기절했다 깨어난 제이에게 그는 잔인한 학대를 이어갔고 여자를 끈으로 묶은 뒤 커터를 들이대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치로의 눈에서 광기를 본 제이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가 요구하는 변태적이고 굴욕적인 행위에 전부 응했으며 남자가 돌아간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폭력성, 잔악성, 그리고 도를 넘은 성적 각성. 경찰은 노리코의 실종과 이치로를 연관짓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그날 밤 둘이 만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어떤 물리적인 단서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한 달이나 지난 뒤에 시작됐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결국 경찰은 제이에 대한 폭행 사건을 이유로 이치로를 구속해 이 기회에 노리코의 사건까지 한꺼번에 취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제이뿐만 아니라 노리코에 대해서도 철저히 입을 다물면서 변호사를 통해 이런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요. 제이의 사건이 무죄가 되면 노리코 씨와 관련된 일을 전부 진술하겠습니다. 사법 거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건 관계자들과 노리코의 가족들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이 폭행 사건 재판이 열렸던 1999년 10월 5일 황당하게도 이치로는 정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지만 피해자가 직업 여성이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리코의 부모님은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재판 다음 날 아직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치로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이 못된 남자는 노리코의 부모님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인 가족의 입을 빌려 언론에 대대적인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매스컴의 보도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쯔지대의 가족들과는 연락하지 않을 것이니 더 이상 엮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죄로 석방되면 다 얘기해준다고 할 땐 언제고 이치로는 이렇게 입을 싹 닦아버렸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그는 자신을 체포한 정부에 대해 배상금 3천만 엔, 우리 돈 약 3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도 얼마 지나지 않아 취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치로는 실종된 노리코와 그녀의 가족들은 물론 일본과 일본 국민 모두를 농락하는 언행을 보였으나 결국 어떠한 혐의도 적용할 수 없었던 덕분에 20년 넘게 지난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시간 하염없이 노리코를 기다리고 있었을 그녀의 가족들은 대체 몇 번이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미스터리하게 종적을 감춰버린 쯔지대 노리코. 그녀가 행방불명된 원인에 대해서 이치로의 범행이라는 의견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황당한 소문들이 돌았는데요. 첫 번째, 북한 납치설. 북한이 간첩에게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노리코를 납치해 선생님으로 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건 전 세계 네트워크가 경직되어 있던 1970년에서 80년대 정도에나 발생했던 일이지.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통신시설이 널리 퍼져가던 90년대 후반에 아무리 북한이라 한들 굳이 언어와 문화를 배우자고 외국인 납치라는 리스크까지 껴안을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와카타노 섬 납치설. 미에현의 와카타노 섬은 섬 하나가 통째로 윤락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곳을 취재하러 간 노리코가 납치되어 강제로 매춘부로 일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섬의 성노동자들은 납치나 인신매매가 아닌 자의에 의해 일하고 있는 것이며 육지로의 출입 역시 매우 자유롭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또 노리코에게는 이 섬을 취재할 계획도 없었다고 하니 이는 근거 없는 헛소문에 가깝다고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난민과의 로맨스설. 노리코는 평소 난민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기자였습니다. 실종되기 직전에도 4박 5일 일정으로 태국 여행을 갔다가 한 난민 캠프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날 함께 여행을 했던 노리코의 지인은 난민 캠프에 있는 젊은 남자가 그녀에게 반해 프로포즈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지인의 증언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결국 노리코가 난민과 로맨스에 빠져 일본을 몰래 떠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어디에도 노리코의 출국 기록은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 사람이 굳이 밀항이나 밀입국을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또한 신빙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노리코의 가족들은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아니 적어도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찾기만을 고대하면서 끊임없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이어가고 인터넷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야 할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국가나 타인은 이를 강제할 자격이 없고 강제한다 한들 그가 과연 진실을 털어놓을지도 의문인 이 복장 터지는 상황. 범죄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가 권력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보는 것도 무척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쯔지대의 노리코 씨가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하루빨리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미꾸라지처럼 교묘하게 법 사이사이를 빠져나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얄미운 사람을 뜻하는 말, 법꾸라지. 오늘은 변호사도 아닌 경찰과 검찰이 유력한 범인들을 법꾸라지로 만들어준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것도 모자라 세상 자극적인 소재란 소재는 다 모여있는 사건이라 너무 복잡하고 노골적인 이야기들은 좀 빼냈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주간악당 로버트 원 사건 편입니다. 2006년 8월 미국 워싱턴 DC. 늦은 밤 911로 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가 목숨이 위태로우니 앰뷸런스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 접수 5분 만에 스완 스트리트의 타운하우스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침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30대 남자를 발견했고 급히 환자를 응급차에 실어보낸 뒤 현장 상황을 살폈습니다. 집안에는 신고자를 비롯해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실려간 사람까지 포함하면 총 남자 4명이 이 집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남은 3남자의 모습이 어딘가 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샤워 가운을 입고 있었고 갓 욕실에서 나온 듯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머리카락이 촉촉했습니다. 남자들은 구급대원에게 조금 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려 방에서 나와보니 손님방을 쓰고 있던 친구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괴한은 우리를 발견하고 빠르게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을 알고 곧바로 911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 위에는 피 묻은 흉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응급차에 실어보낼 때 그의 몸 몇 군데에서
예리한 도구에 찔린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흉기는 괴한의 범행 도구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구급대원이 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살인사건의 정황이 드러난 이상 바통은 경찰로 넘어가게 됐죠. 구급대원들은 현장으로 출동한 형사들에게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러 번 찔렸는데도 피해자가 흘린 피가 너무 적네요. 이 난리가 났는데도 친구라는 사람들은 너무 의연하고요. 샤워까지 한 것 같은데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안타깝게도 숨이 멎어버린 피해자는 워싱턴 DC를 거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능력 있는 변호사, 당시 32세의 중국계 미국인인 로버트 원이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학생 대표를 맡을 정도로 늘 착실하고 성실했던 로버트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윌리엄 앤 메리 대학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공공정책을 전공했고 그곳에서도 학생회 활동을 하며 특유의 리더십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는 윌리엄 앤 메리 대학 졸업 후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1999년에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워싱턴 DC의 유명 로펌에 소속되어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다 2003년 6월 캐서린 앨런 유라는 예쁜 아내를 얻어 버지니아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법조인으로서 좀 더 공익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높은 연봉도 마다하고 로펌에서 나와 라디오 프리 아시아라는 비영리 방송국 법무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태평양계 변호사들의 모임에서 회장직을 맡기도 했죠. 그는 평화와 평등, 인권 수호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행보를 보이며 법조인으로서의 커리어를 탄탄히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조셉 프라이스라는 남자와 무척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윌리엄 앤 메리 대학 시절 함께 학생회 활동을 했던 선배였는데요. 조셉은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분쟁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나 인권 관련 단체의 법무자문으로 활동하면서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셉이 사는 집이 워싱턴 DC 스완 스트리트의 타운하우스, 바로 로버트가 피습당해 숨진 그곳이었는데요.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버지니아에 있는 집까지 돌아가는 게 너무 피곤한 날, 로버트는 종종 조셉의 집 손님방을 빌리곤 했습니다. 하필 이날 괴한이 침입해 자고 있던 로버트를 해치고 달아난 겁니다. 이 집에는 조셉 말고도 다른 두 남자가 더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 딜런 워드. 유명한 심장 전문의의 아들로 유복한 환경에서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며 성장한 그는 아동문학가, 출판사 편집장, 비영리단체 운영자 등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쳤고 모든 곳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06년에는 뜬금없이 마사지에 꽂혀 곧장 전문학교에 들어가 마사지 치료사 자격증을 땄고 태국에서 6주간 마사지 교육과정을 밟기도 하는 등 괴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 빅터 자보르스키. 이 남자는 미국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로 성공적인 캠페인인 갓 밀크를 기획하고 운영한 입지전적인 마케터입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인 데이비드 베컴, 브리트니 스피어스, 비욘세, 안젤리나 졸리 등이 모두 참여한 이 캠페인으로 빅터는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 2007년 에피 어워드에서 2위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유명 변호사, 괴짜 금수저, 천재 마케터가 모여 사는 집. 그것도 남자들만 모여 사는 집에 괴한이 겁도 없이 혼자 침입한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괴한은 왜 집주인들을 다 놔두고 하룻밤 묵으러 잠시 들른 손님만 해치고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채 달아났을까요? 로버트가 스완 스트리트에 도착한 시간은 2006년 8월 2일 밤 10시 30분경. 911에 신고가 들어간 시간은 같은 날 밤 11시 50분 경이었습니다. 세 남자는 비명소리를 듣고 각자 방에서 뛰쳐나와 피습당한 로버트를 발견한 후 곧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스완 스트리트에 사는 다른 주민들은
남자의 비명소리를 11시가 갓 지나서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한창 집중해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던 중에 비명이 울려 퍼져 더더욱 기억에 선명하다는 겁니다. 이 뉴스는 11시 정각쯤 시작해 11시 35분 이전에 끝이 나도록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밤중에 어떤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린 시간과 세 남자가 911로 신고한 시간에는 짧게는 15분, 길게는 40분에서 50분까지의 공백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분명 곧바로 신고했다고 했는데 어째서 시간차가 생기는 건지 경찰이 이에 대해 따지고 들자 남자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글쎄요, 왜 그럴까요? 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슬슬 수상해지는 그들의 태도. 경찰은 피해자 로버트 원과 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이 허우대 멀쩡한 세 남자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할 필요성을 감지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로버트 원 살인사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은 물론 미 연방수사국 FBI까지 붙은 대대적인 수사였습니다. 로버트의 부검 결과 그의 몸에는 직접 사인으로 보이는 3군데의 강한 자창이 있었고 손등, 손목, 발등, 발목 등에도 정체 모를 자잘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의 약 70%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혈액이 소실되어 있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나 입고 있던 옷에서 발견된 혈흔은 결코 그 정도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상처에 비해 출혈량이 적다고 일러주었을 때 경찰은 그저 사인이 과다출혈이 아닌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을 뿐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혈액의 70%가 소실되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으니 대체 그 많은 피가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황당함을 넘어 귀신이 곡할 노릇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 남자들 샤워한 것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쑥 튀어나온 누군가의 이야기에 수사진 전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신고 5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분명 남자들이 갓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것처럼 몸에 물기가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출혈, 욕실, 그리고 샤워.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로 어떤 추리를 하셨나요? 수사진은 조셉, 딜런, 빅터가 출혈이 심한 로버트를 욕실에서 씻긴 후 다시 침대에 눕혀두고 자신들도 샤워를 해 몸에 묻은 피와 땀을 지운 후 비로소 911을 부른 것이라 추리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비명과 신고 사이에 발생한 시간 공백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짓들을 하느라 신고가 늦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추리의 결정적인 허점은 행위자의 동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작가, 마케터라는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들이 강력범죄 피해자를 왜 욕실로 데리고 가 씻기겠냐는 거죠.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바꿔 말해 꼭 로버트를 씻겨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사건의 증거를 훼손 또는 인멸해야 할 필요가 절실했다면 세 남자는 충분히 경찰의 추리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조셉 프라이스, 딜런 워드, 빅터 자보르스키는 로버트 원 살인사건의 단순 신고자가 아닌 사건 관계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머리도 좋은 데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까지 갖춘 만만치 않은 상대를 한꺼번에 3명이나 맞닥뜨리게 된 경찰. 그들은 바짝 긴장한 상태로 이 3명의 뒤를 은밀히 캐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 조셉, 딜런 그리고 빅터는 모두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커밍아웃을 한 상태로 동성애자 권리보호 단체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언론에까지 여러 번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밝혔듯 로버트에게는 캐서린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세 사람과는 성적 취향이 엄연히 다른데요. 그래도 그는 학교 선배이자 동료 변호사인 조셉의 친구인 딜런과 빅터와도 거리낌 없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세 남자가 사는 집에서 기꺼이 하룻밤 신세를 질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조셉과 딜런, 빅터는 조금 특이하다 못해 해괴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는데요. 조셉은 딜런과도 그리고 빅터와도 관계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딜런과 빅터는 조셉을 공유할 뿐 서로 간 파트너는 아니었고요. 세 사람은 이 또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라면서 알콩달콩 오순도순 잘 살았습니다. 로버트가 이러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지간한 혐오주의자가 아닌 이상 세 남자의 성적 취향을 로버트 사건과 꾸역꾸역 연관지을 필요는 없겠죠. 경찰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괜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수사나 취조에 임했다가 인권과 관련한 클레임이 들어오면 그것만큼 머리 아픈 일이 또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 방향을 돌려 일단 괴한의 정체부터 파헤쳐 보기로 합니다. 세 남자는 사건 당일 괴한의 뒷모습은 보았지만 얼굴은 전혀 보지 못했고 그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스완 스트리트 주변의 보안 카메라를 모두 모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6년이었던 만큼 워싱턴 DC에는 카메라 사각지대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더욱이 세 사람은 범인이 타운하우스 뒤뜰에 난 문을 넘어 침입했다도 아닌 침입한 것 같다라고 애매하게 진술을 했는데요. 그쪽 방향으로는 더더욱 보안 카메라가 적었던지라 수집한 녹화 영상들만으로는 괴한이 존재한다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단정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은 괴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세 남자 혹은 세 남자 중 누군가가 로버트를 해쳤고 친분이 깊은 그들이 사전에 입을 맞춰 침입자의 짓이라는 위증을 했다고 추측한 겁니다. 물론 막무가내로 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흉기에 찔린 로버트에게 저항은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 추측의 근거였는데요. 로버트라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괴한 앞에서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했다고 해도 분명 잠에서 깼을 거고 힘싸움에 밀릴지언정 일단은 덤볐을 겁니다. 덤비지 못했다면 고통의 몸부림이라도 치거나 적어도 친구들의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기라도 했겠죠. 바로 이럴 때 발생하는 상처인 저항은이 로버트의 몸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는 곧 로버트가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 즉 얼음처럼 굳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로버트는 일격의 목숨을 빼앗길 만큼 급소를 공격당한 것도 아니었고 실신을 할 만큼 머리를 세게 맞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약물이 이용되지는 않았을까요? 만약 누군가 로버트에게 정신을 잃을 만한 무언가를 먹였다면 당연히 현장에 있던 세 남자 혹은 그들 중 어떤 자의 짓이지 괴한의 짓일 리는 없을 겁니다. 경찰은 로버트의 몸에서 수상한 성분이 검출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괴한이 가공의 인물이라고 주장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고 약물의 유통 경로를 따라가면 범인의 꼬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꽝. 로버트의 혈액에서는 어떠한 이상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흔히 뽕이라고 불리는 HB처럼 체내에서 검출되기 쉽지 않은 것들도 꽤 있다고는 하는데요. 2006년 당시에는 기술력도 부족했으니 혈액 분석이 100%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법의학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려진 상태에서 더 이상 물고 늘어져 봐야 헛수고였죠. 사실 경찰은 이미 남자들이 자주 다닌다고 알려진 클럽에서 암암리에 여러 가지 약물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딜런이 그 바닥과 꽤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죠. 그래서 혈액 분석에 더 큰 기대를 걸었던 겁니다. 원하는 결과만 나와준다면 세 사람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절한 염원은 무기는커녕 물거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수사진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지 왠지 알 것도 같습니다. 이때 또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침대 위에 놓여있던 흉기와 로버트의 상처를 비교해보니 그것이
진짜 범행 도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흉기를 정밀 감식했던 때 손잡이에서는 조셉의 지문이 검출됐었습니다. 조셉은 자신이 로버트의 가슴에 꽂혀있던 흉기를 빼내서 침대 위에 놓아뒀기 때문에 손잡이에 지문이 남은 것 같다고 진술했고, 납득 가능한 해명에 경찰은 더 이상 이를 수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범행 도구가 따로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버트의 가슴에서 흉기를 빼냈다고 했던 조셉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경찰은 흉기 조작을 근거로 사건 현장인 조셉의 집을 정식으로 수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견까지 대동해 스완 스트리트의 타운하우스로 출동한 FBI와 워싱턴 DC 수사진들은 무려 3주에 걸쳐 바닥, 벽, 계단, 욕실, 세탁기, 싱크대, 하수구까지 전부 철저하게 감식했는데요. 그들은 의미 있는 증거를 하나도 찾아내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쓸데없이 열과 성을 다하는 바람에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온갖 치약으로 사방팔방 그야말로 떡칠을 해놓은 터라 다른 방식으로 재감식을 시도할 수조차 없게 된 겁니다. 이미 오염이 될 대로 된 현장에서 뭔가 도출된다고 한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수사진은 집 안에서 플레이에 사용되는 용품이 다수 발견된 것을 근거로 세 남자가 로버트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시도하다 결과적으로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도 주장해 보았지만 완벽한 물증이 없는 이상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습니다. 의혹만 앞선 경찰의 화려한 삽질 덕분에 세 남자의 입장만 더욱 유리해져가는 판국. 이 와중에 제일 신난 건 누가 뭐래도 언론이었습니다. 범인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도 미스터리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도 자극적인 소재들로 점처리되어 있는 사건인지라 기자들은 이때다 싶어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쳐댔고, 기사인지 소설인지 모를 마구잡이식 이야기들은 거름망 하나 없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전파됐습니다. 진범이 누구냐에 초점이 맞춰져도 부족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로버트가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따위에 쏠려 있었고, 이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는 대상은 로버트의 아내 캐서린을 비롯한 유가족들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FBI까지 붙었는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무책임한 언론에 대한 원망과 믿었던 국가에 대한 배신감으로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만 흐르고 흘러 어느덧 2008년. 벌써 사건 발생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첫째, SM 성향의 동성애자인 세 남자가 물을 이용해 로버트를 강제로 구속했다. 둘째, 그를 성적으로 농락하던 중 우발 혹은 계획적으로 목숨을 빼앗았다. 셋째, 로버트의 몸에 자신들의 흔적이 남았을 것을 우려해 그를 욕실로 데리고 가서 씻겼다. 넷째, 마지막으로 본인들도 샤워를 하고 괴한이 침입했다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다면 이제 조셉, 딜런, 빅터를 잡아놓을 수 있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시나리오만 화려하게 썼지 증거다운 증거는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세 남자를 살인 혐의가 아닌 고작 증거 조작으로 인한 수사 방해 혐의로 재판정에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마저도 2년이 더 지난 2010년이나 되어서야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수사를 방해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검찰은 로버트를 죽인 사람이 다름 아닌 피고인들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살인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빙빙 돌기만 하는 무의미한 재판이 이어졌고, 검찰 측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재판을 맡은 린 리보베트 판사는 다음과 같은 말과 함께 최종 선고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남자가
로버트 원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확신을 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끝이 아닌 끝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모범이 되었던 변호사 로버트 원이 누구에 의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이 너무도 억울하게 말입니다. 문득 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의 3인성호라는 한자성어가 떠올랐는데요. 마치 이 길고 복잡한 사건을 한마디로 설명하기 위해 누군가 미리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 사는 건 다 똑같다 싶네요. 참 많이 허무한 사건이고 허무한 죽음입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로버트 원의 명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답답한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주간악당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